네, 여러분,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의 마지막 차지입니다. 이제, 기나긴 그 법적 싸움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요번 차시에서는 이제 그 주행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또 사고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법적 쟁점이라든지, 이런,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여러분들 법적인 쟁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 단계와 어떤 주행 단계의 쟁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특히 또 주행 단계에서는 세 가지 관점, 면허, 그다음에 어떤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어떤 쟁점들과 어떤 향후 과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단계는 마찬가지로 복잡합니다. 예. 일단은 뭐 4, 5단계 고도화된 자율주행에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더 이상 운전의 주체가 아닙니다. 예. 인간의 운전이 주체가 아닌데 그럼 기계가 운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과연 그 민형사상 책임을 계속해서 기존대로 인간이 져야 하는가? 역시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쟁점은 없나? 예. 윤리적인 쟁점은 과연 없을까라는 부분들이 역시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법상의 그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형사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법이 있습니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차의 운전자가 일단 주어부터 남다르죠. 예.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예. 시작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논하려니까 벌써 시작부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예.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예. 차의 운전자가, 주체가 일단 운전자라는 거,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궁금하죠? 그러면 형법 268조는 뭐죠? 네, 바로 업무상 과실 또는 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조와 268조를 연결하자면 어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라는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5년 이하의 금고,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형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어떤 이 운전하는 과정에서의 이 사람이 주의를 다 했냐, 뭐 규정 속도도 지키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전을 했냐 여부를 토대로 해서 또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부과한다 라는 거죠. 예. 뭐 여러분들 이미 법적인 이슈를 굉장히 우리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뭐 문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도 알겠죠. 안 드리지 않아도.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 형사적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간의 실수? 예. 또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 뭐냐면 도로교통법 제가 148조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 굉장히 유사한데요. 148조의 이 부분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호들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소 1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뭔가요? 1항.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당연히 안 되죠. 음주운전 안 됩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음주운전이 안 되나요? 예. 일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탑승을 했을 뿐이고 기계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문득 고민이 됩니다. 예. 일단 2항.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또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역시 또 구분한대요. 예. 아시다시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뭐 벌점이냐 아니면 뭐 면허 취소냐 아니면 뭐 벌금이냐 뭐냐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음주운전을 물론 지금은 이것이 맞는 얘기죠.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인간이 운전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맞지만 과연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것이 문제라고 봐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제 이 부분이죠. 예. 약물로 인해서 뭐 마약이나 어떤 향정신성 약물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람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음주나 마약 등은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상황에서 물론 음주나 마약은 이런 법적인 걸 논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과연 형사적인 책임으로 규정을 하는 거지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어떤 중대한 과실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역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기타 뭐 난폭운전도 마찬가지. 요새 뭐 보복운전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또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현행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앞서 살폈던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법에 의거해서 인간에게 음주나 어떤 약물, 재물 손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뭐 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겠습니다만 이걸 과연 형사적인 책임으로 자율주행 탁순자에게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맞냐? 예. 여러분들 뭐 당연히 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4, 5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예. 만약에 운전 주체가 어쨌든 사람이 아니라 AI인데 AI에서 사람을 묻는 규정이 맞나?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사람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규정 자체가 여러분 사라져야 합니까? 사라져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난 주차에서 다뤘던 문제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간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현행 어떤 도로교통법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4, 5단계의 자율주행에서는 이런 면허 발급 체계나 법이 사라져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면허를 한다는 거라든지 지금처럼 이렇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면허를 발급하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어쨌든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적인 책임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러한 법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법들이 뭐 자율주행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라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법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게 운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규정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나친 그런 논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형사적 책임 묻지 않아야 하나? 라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뭐 민사적인 책임만 물어야 하나? 라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명 경시화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애기보다는 여기 강연 노트에 적은 바와 같이 그게 아니라 과실 유무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라는 과실 유무를 명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 대상이 이제 누가 질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런 뭐 첨단 기기와 각종 장치라든지 도로 인프라라든지 AI 등이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 운전 과정, 자율주행 과정에서 이제 얽혀 있는 만큼 이 책임 대상을 밝히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쨌든 분명히 이런 좀 현행법상의 테두리 안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느낌 여러분들 받으셨을 것 같고요. 민사상의 책임은 어떨까요? 예. 민사적인 책임,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과연 어떻게 져야 할까요? 역시 또 다른 숙제가 되겠죠. 역시 현행법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행법상에서 이런 민사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있는데요. 3조에서 그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작부터 좀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구절이 보이는군요. 뭐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또 그렇지 않다라는 면책 조항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승객이 어떤 사상 사고가 발생을 하겠지만 운전자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운전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사상 사고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피해자나 운전자 외에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할 경우 자동차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할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항목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도치 않게 승객이 그러면 안 겠지만 고의로 어떤 사고를 일으킬 만한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좀 해석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운전자와는 좀 구별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운행 자체는 사실은 큰 적이 없는데 이제 운행을 하는 문제는 자입니다. 운행을 하는 자. 이 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지배 내지는 지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자. 그럼 자는 뭘까요?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뭔가 렌터카를 했다든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대여했다라고 하면 이 어떤 대여업자의 임차인이 과연 이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자가 자율주행 4, 5단계 자율주행에서의 AI로 보기에는 이 자가 맞냐라고 보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결함 또는 장애나 이런 피해자가 직접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지도 역시 좀 이슈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민사적인 책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자를 사람으로 본다면 이걸 역시 4, 5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쨌든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책임을 민사상이나 법사상, 형사상 책임이 어렵다면 현행 또 제조물 책임법이 있어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건 이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에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청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제조물 책임법 3조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뭔가 생명 또는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자세히 보면 그럼 그 제조물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조물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조물이라는 거는 뭔가 제조가 됐거나
가공된 동산입니다. 가공된 동산. 예, 이 표현에 주목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결함이라는 거는 뭔가 제조상의 결함이에요. 예. 그래서 제조물이 어떤 원래 의도했던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 설계와 다르게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용어들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이제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뭐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건 뭔가 어떤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뭔가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런 피해들을 우리는 제조사가 그 결함을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근데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예. 제조물 책임법, 동산, 설계와 다르게 제조와 가공이 되지 않았을 때 등등인데 제가 뭐라고 했었대요?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기계가 아니다. 예, 전자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운전의 주체는 4, 5단계가 되면 누구다? 인간이 아니다. 누구다? AI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를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소프트웨어는 동산인가요? 가공된 동산인가요? 소프트웨어는 제조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뭔가 가공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특별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제 일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쨌든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자동차에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적용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법상으로는 또 동산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또 자연력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동산에 해당한다. 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보더라도, 즉 제조물에 해당한다라고 보더라도 그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또 인정을 해야만이, 말씀드렸죠. 이 결함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만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조상의 설계, 표시, 결함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야 인정이 됐는데, 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자율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그럼 제조사의 책임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뭐 자율주행 탑승자는 좋아하겠죠. 본인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이네. 과연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해야 되나? 이거 손해 아닌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한테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조물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아도 문제지만 인정이 되더라도 이 제조사의 신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야 되죠? 어떻게 피해를 보상해야 될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은 제조사 또는 국가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이행한 다음에 제조사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행한 다음에 사고 주체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자동차를 아예 소프트웨어 관련 제조물로 보고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아예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픽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고 책임 주체를 찾아가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방법도 역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요? 보유자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렇다고 제조사에게 이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되는 걸까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국외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연방과 주는 자율주행 모델일 경우 일단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바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운전자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보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간은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책임 아예 면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자율주행 사고 시에는 책임 주체에 따라서 다만 주행 레벨별로 구분을 한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 단계의 자율주행이라면 뭐 인간에 있어서도 책임을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단계가 높아질수록 또 제조물 책임법을 강화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시건 네바다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물 책임법을 강화하되 제조사 또 동의 없이 만약에 타인이 무단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나 시스템을 변경해서 일어난 책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조사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책임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무단 어떤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을 한 또 타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운전자 책임을 면책하거나 제조물 책임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주로 좀 제조사 쪽에 좀 책임을 부과를 좀 무겁게 하려는 쪽으로 미국은 움직이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곳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예. 소유자 책임 문제는 큰 우려가 없지만 재개조사 책임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조사의 책임이 증가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제조사의 책임에 대해서 좀 리미트를 줘야 한다. 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또 법적인 제도적인 검토가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도 또 보고서에서 또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운전자보다는 제조사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인데요. 일단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가 부담을 한다. 여기까지는 현행 우리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체계와 유사합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사의 책임을 부담하고 결함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어떤 자율차의 결함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령 제조물 책임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보험 후 제작사 구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일 보험자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자율차 사고에 대한 특히 그 배상과 보험 문제를 일반 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간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앞서서 기억나시나요? 독일은 인간이 여전히 자율주행 운전자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간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절히 관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는 면책된다. 그러니까 독일에선 여전히 현행법상 운전자가 뭔가 책임의 주체지만 근데 운전자가 적절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는 뭔가 이런 사고로부터 운전자는 면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즉 인간의 잘못 없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사고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장착과 데이터를 어떤 장기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사고 발생 시 이 데이터를 정부기관에 모두 제출을 함으로써 이 제조사의 책임 여부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게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영국이나 이제 독일 등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관련해서 이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국토교통청에서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 연구회를 이제 조직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를 또 검토를 하기도 했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차 사고라도 어떤 결국은 현행 손해배상 보장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현행법을 큰 틀을 유지하되 그 얘기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보유자 보험으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한다. 단 제작사정 귀책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제작사에게 구성권을 선고한다. 영국과 굉장히 유사하죠. 아까 영국도 어떠냐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보유자가 먼저 보험사의 책임을 부담하고 제작사에 구상을 하는 방안이었잖아요. 일본이 굉장히 유사한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 보험으로 우선 구제하되 시스템 하자 등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했을 때는 보유자의 보험사가 이제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해킹 등으로 인해서 뭔가 운행자에게 책임을 또 역시 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또 해킹 등은 또 특이한 것은 도난 사고로 취급을 한다는 것도 또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해킹은 도난 사고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차량이 없어진 거나 납치가 당한 건 아니지만 해킹만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는 차를 멀쩡히 가지고 있지만
도난 사고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상황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예, 뭐 여러분들 영국과 독일, 일본 사례들, 미국 사례도 살펴보셨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역시 이런 자율주행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2020년도 3월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영국과 일본의 트렌드를 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 시에는 어쨌든 피해 구제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역시 일단은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일단 우선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다만 결함에 의한 사고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사고가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한다. 그것이 만약에 제작사가 된다면 이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제조사가 해야겠죠.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독일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독일도 아까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했고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제출 의무화했죠. 우리나라도 기술적으로 규명을 하기 위한 이런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제 부착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 등으로 이런 자율주행의 사고 발생 시에 이런 법적인 책임들을 명확하게 좀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향후에도 이런 AI가 완전히 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운전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냐? 지금 현행법상은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제조물을 만드는 제조사가 보험을 가입해서 제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이것을 청구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걸 제조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느냐? 그거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기나긴 시간 동안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이런 법적인 쟁점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쟁점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논하고 있는 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겁니다. 트롤리 딜레마. 예,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은 이제 필리파 푸트에 의해서 1967년에 이제 제시된 윤리학적인 이제 사고 실험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자율주행 차라도 언제든 사고는 날 거라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사고를 나더라도 과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사고를 유발할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한 명의 피해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유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가령 자율주행 차량이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는 나잖아요. 인명피해가 만약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통제권을 넘겨받았어요. 혹은 통제권을 넘겨받지 않아도 이건 기계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계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될까요? 아무래도 다수의 생명보단 그래도 소수의 생명이 좀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 쪽으로 유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공리주의적인 입장이라면 한 명의 생명, 과연 소수의 생명이 다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 똑같이 생명은 중요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다치는 상황이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생명이든 똑같이 생명은 귀한 건데 단순히 공리주의적인 입장에 따라서 소수의 어떤 생명이 경시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학적인 사고 실험을 따지는 게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뭔가요? 만약에 다수의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를 다리 위에 있는 한 사람을 밀어버림으로써 기차가 그 한 사람만 희생시키게끔 해야 하는 것이냐. 역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명의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것이 과연 옳은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MIT 연구진도 이제 설문을 해서 이런 자율주행차의 어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네이처지에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자, 범죄자나 고양이 혹은 고령 남성과 여성, 홈리스보다 과연 유모차의 생명이 더, 아기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냐. 물론 아기의 생명 물론 소중합니다. 근데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에는 어떤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연 유모차나 소녀, 소년, 임신부, 남성 의사, 여성 의사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결국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공리주의에 따라서 생명의 경중이 과연 무시될 수가 있는 거냐. 재미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나 이스라엘과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을 중시한다. 오히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개인을 중시한다라는 건데, 유럽과 이스라엘,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어떤 많은 사람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이제 한국이나 중국, 대만, 일본과 같은 또 아시아권에서는 또 개인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굉장히 또 재미있는, 국가마다 또 이렇게 속성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생명의 경중이 과연 따져져야 하는 것인가. 어쨌든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던지 간에 우리는 윤리적인 어떤 그런 쟁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이런 인명 사고가 관련된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파악을 하시고 나면 굉장히 이 법적 쟁점과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개발 단계, 또 주행 단계, 사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런 기술적인 변화 속도에 발맞춰서 이런 법적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개선들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가 완전히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윤리적인 쟁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법적인 이슈로부터 해방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차에서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각국이 이런 상용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주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